제2절 수거 및 운반 1. 폐기물의 분리 저장 핵심이론 01 폐기물 저장 시설의 위생적 관리. 이 파트는 이번에 새로 시험 범위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긴 한데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서도 이렇게 관연도 문제를 제가 다 봤는데 폐기물 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아무래도 부패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악취를 피하는 조치 또는 이런 해충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을 해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음식물류는 생활 폐기물과 뭐 유사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수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밀폐 용기 또는 밀폐 시설을 통해서 보관한다 정도. 사업장 폐기물은 아무래도 양이 좀 적지 않겠죠. 그리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만큼 이게 일반 생활 폐기물보다는 부패가 좀 덜 되거나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의 어떤 재질이 좀 튼튼해야 되고 이런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재질로 용기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하도록 한다 정도의 내용. 다음은 지정 폐기물인데요. 좀 상태가 나쁜 애들이죠, 얘네가. 그래서 폐유기용제, 기름이 포함된 좀 안 좋은 성분의 그런 그 폐기물들은 이제 날아가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용기 자체를 완전히 밀폐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성면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해롭잖아요. 그래서 성면뿐만이 아니라 성면이 묻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뭐 바닥 비닐 시트라든지 또는 마스크, 작업복 이런 그 성면이 비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폐성면은 이중 포장해서 견고하게 밀봉해서 날리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저장 시설이 위생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활 폐기물은 부패할 수 있어서 냄새나 병해충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죠. 자, 음식물류는 이제 그 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밀폐 용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보관할 때 용기가 튼튼해야 된다. 그 얘기도 말씀드렸고, 폐유기용제는 얘가 이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휘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돼서 주변에 오염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밀봉시킨다고 했어요. 밀봉. 개방된 용기로 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수거 폐기물 보관 용기의 종류와 용량의 결정. 보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드럼 용기죠. 이렇게 분리수거 이름이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일반 트럭을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요. 용량은 약 18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리프트 상차용 컨테이너인데 얘는 말 그대로 이거 자체를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적재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고리가 있으면 뭐 고리로 들거나 해서 이거 자체를 이제 쌓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고요. 반전용 용기는 이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레기 집어 넣으면 차로 끌거나 뭐 주로 이제 압축식 운반차를 이용해서 이걸 수거를 해가죠. 그리고 압롤박스라는 것은 이제 대형 컨테이너 크기로 트럭으로 이거를 이제 수거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용량이 제일 큰 게 요 압롤박스가 제일 용량이 보통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전 용기나 리프트 상차 컨테이너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럼형은 제일 작겠죠. 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거 폐기물의 보관 용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드럼형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좀 사이즈가 큰 분리수거 통이죠. 얘네를 지게차나 인력을 이용해서 보통 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덤프 트럭이 아니라 일반 트럭입니다. 보통 트럭 이거 아니죠. 리프트 상차용은 뭐 대표적인 컨테이너형이다. 이건 맞죠? 네. 그래서 그리고 리프트 상차용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이게 부착할 수는 없고, 리프트라는 게 결국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드는 이제 전도 장치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부착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종이, 공병 같은 폐기물은 이 리프트 상차용으로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이 폐기물의 수거, 핵심 이론 01 수거에 의의. 폐기물을 수거할 때 이게 아무래도 인력비니까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의 70% 이상을 수거가 차지한다. 폐기물 관리 체계 중에서 도시 폐기물 관리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는 뭐냐? 바로 수집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모르면 이건 뭐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인력비가 가장 돈이 비싸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2 폐기물 차량 수거 노선. 차량의 수거 노선을 정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제 수거 시간이나 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한다. 네, 시간이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네, 몇 시에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배출을 뭐 시켜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이제 거점 수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수거가 좀 불편한 지역들이 있어요. 도서상간 이런 경우에 차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럼 한 군데 모아서 이제 여기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으면 이 거점에서 차량으로 이제 쓰레기를 실어서 뭐 최종 처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수거 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내놓으면 이제 수거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방법보다는 거점 수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죠. 다음은 수거 노선 결정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수거 노선 빈도 결정 시 기존 정책과 규정을 고려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지형 짐을 도로 경계 같은 장벽을 사용해서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이 간선도로라는 말이 이제 도로의 그 주요 줄기가 되는 그런 핵심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사 지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안전사항의 문제나 또는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거하는 게 좀 더 에너지 세이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이제 차고 근방에서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 수거하는 지점은 이제 처분시설로 가는 그 뭐 길목이나 아니면 처분시설 근처에서 마지막 수거 지점을 정해야 또 뭐 에너지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죠.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을 피한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 일찍 수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먼저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발생량이 적지만 동일한 수거 빈도가 필요한 지역은 이제 가능한 날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결국에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에너지를 좀 적게 들이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수거하고 순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턴은 가급적이 하지 않는다. 시계 방향으로 수거하는 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신호를 덜 받잖아요. 이렇게 사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신호 안 받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수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간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대전제는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고 편하게 수거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거 노선 결정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맞고요. 2번은 이게 오타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라고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사지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 말도 반대로 돼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MHT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폐기물 파트가 계산 문제가 나올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얘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맨 아워 퍼 톤이면 1톤을 수거할 때 사람하고 시간하고 얼마나 소요되느냐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1톤을 수거를 할 때 앞에 분자가 적을수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HT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입니다. MHT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수록 수거 효율이 나쁘죠. 네, 낮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계산 문제입니다. MHT 구하려면 MHT가 이제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죠. 그쵸? 그리고 분자는 인부 곱하기 시간입니다. 아까 맨 아워 퍼 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대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간 쓰레기의 양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죠. 자, 0.9kg, 0.9kg per 인 1 하루에 한 사람이 요만큼 발생시키는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5만 명이죠. 5만 인 그리고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365일 per 년 그리고 이제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꿔주는 한산인자를 곱하면 네 10의 마이너스 3승 톤 per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분자입니다. 분모입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인부가 몇 명이라고 했죠? 자, 25명입니다. 그럼 25명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이라냐면 8시간이래요. 8시간 일하는데 1년에 며칠 일하느냐? 310일 그대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3.7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도 똑같이 MHT 푸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수거량이 연간 350만 톤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분모로 넣고 그리고 이제 5,000명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350만 톤 per 이어져. 그리고 분자는 자 5,000명 곱하기 몇 시간이라죠? 8시간이랍니다. 8hour per day죠. 곱하기 작업일수는 300일이래요. 300day per 1년에 300day씩 일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답이 3.43 MHT 정도 나오게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운반 차량 계산 문제. 이 파트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1회를 운반하는 시간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시간과 이제 짐을 싣는 시간, 폐기물을 싣는 시간이죠. 폐기물 내리는 시간이 합이다. 이것보다 이제 차량 대수가 몇 대가 필요하냐 이게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바로 그냥 문제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첫 번째로 쓰레기의 양이 부피로 나왔어요. 그래서 4,000 큐빅미터 이고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가 1.2톤 per 미터 세제곱. 그럼 왠지 얘랑 되게 곱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에서 차량의 용량이 이제 무게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랑 곱하면 그럼 1.2톤 곱하기 4,000을 하면 1.2 곱하기 4,000 그러면 4,800톤이잖아요. 4,800톤의 쓰레기가 있는데 차량의 한 대가 8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800 나누기 8 하면 600대, 즉 차량이 600대가 필요하다는 계산값이 나오겠죠.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 600.5대가 필요하다. 그럼 얘는 601대입니다. 600.9대가 필요하다. 얘도 601대예요. 근데 600.1대가 필요하다. 얘도 601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가 숫자가 그냥 발생하면 그냥 한 대가 더 필요한 걸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쓰레기량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이제 인구수와 그리고 발생량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냥 곱하면 돼요. 자,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인인데 이 사람들이 1kg per 인 1을 발생시킨다고 하죠. 하루에 이제 이만큼 1kg을 한 사람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곱하면 뭐 이 값이 나오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분모 값에는 적재 용량이 4.5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는 인자가 1000이니까 1000을 생략하면 네, 분자는 100톤이에요. 100톤. 100톤 per 1이 나오고 자, 차량의 용량, 적재 용량은 4.5톤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나누면 됩니다. 100 나누기 4.5 그럼 22.222 되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죠? 23대가 필요하다. 답은 3번이죠. 다음 관로수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로수송은 이제 관로를 심어서 투입구에 버리고 그것을 이제 고속의 공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서 수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용량은 이제 고정식을 사용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소규모 용량이 필요한 지역은 이제 이동식을 사용한다 정도. 아무래도 이제 지하매설을 하기 때문에 운반할 때 적체 현상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좀 적겠죠. 그리고 뭐 먼지, 해충, 병원균, 서식, 악취 요인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다 좋은데 관로 다 묻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 번 심어 놓으면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 있다. 장점이 많은 이제 폐기물 수송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 보실게요. 1번 관거 수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거 수거가 파이프라인 그 수거 방법이에요. 자동화 무공해가 가능하고 가소로 경로 변경이 곤란하고 설치비가 높다. 이것도 맞죠.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용이하다. 이건 아닙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끝까지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쓰레기를 수송하는 방법 중에 자동화 무공해화가 가능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공기 수송, 반죽 수송, 캡슐 수송, 광고 수거에 관한 이야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폐기물을 새로운 수단인 파이프라인 수송.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수송이 관거 수송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은 잘못 투입된 물건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조대 폐기물, 사이즈가 큰 폐기물은 압축,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죠. 장거리 수송이 좀 어렵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 파이프 다 심으려면. 폐기물 발생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해야죠. 네, 요게 빠져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광거 수거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다 좋은데 처음에 파이프 심을 때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운전 유지하는 비용은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이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장거리 수송은 좀 어렵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적환장입니다. 적환장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 중요한 개념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은 중소형의 수집 차량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장거리 수송을 할 경우에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발생이 이렇게 맵에 이렇게 보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보다 이제 짜잘짜잘하게 군데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다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집결지가 있고 여기가 이제 적환장이 되는 겁니다. 적환장이 있고 적환장 중심으로 이제 작은 차들이 이런 쓰레기를 이제 싣고 일로 모여요. 그러면 여기서 큰 차가 이 쓰레기들을 다 실어서 한 번에 이제 그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죠. 그럼 적환장을 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처분지가 인근에 있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처분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설치를 하고요. 이제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이용을 할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폐기물 발생이 많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조금씩 있을 때는 큰 차로 이동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작은 용량의 차량으로 모아서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리고 불법 투기, 다량의 어질러진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때도 적환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수거하는 게 편하다. 저밀도 거주 지역이 존재할 때, 이게 뭐 같은 얘기죠. 쓰레기 양이 이제 많지 않아서 작은 차량의 수집 차량으로 이용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상업 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에 소형 용기를 많이 사용할 때, 소형 용기를 사용하면 그것을 실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작은 차량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슬러지 수송이나 관로 수송 방식을 이용할 때, 그래서 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나왔을 때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큰 차로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의 형식은 세 가지입니다. 저장 투하 방식, 직접 투하 방식, 그다음에 이것을 결합한 방식. 요 내용 꼭 숙지해 두도록 하세요. 이거를 이제 개념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직접 투하해서 싣는 방식, 주택가와 거리가 먼 교외 지역에 설치 가능한 적환장의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와 각 맞는 개념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적환장의 설치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죠. 거리가 먼 겁니다. 작은 용량의 수집 차량을 이용할 때 맞죠.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도 맞습니다. 상업지역의 수거에 소형 용기. 네, 여기 틀리죠. 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적환장 위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될 수 있고 2차 보조 수송 수단의 연결이 쉬운 곳이 좋겠죠. 네, 수거해야 할 쓰레기 발생 지역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근접한 곳, 가까운 곳. 네, 이거는 틀린 얘기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환장의 형식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형식에 대한 설명도 꼭 제가 숙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장 투하 방식,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투하 방식, 그리고 두 개를 이제 혼용한 방식, 간접 투하 방식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경우, 공기수송 방식을 할 때 모아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했죠. 폐기물 수집에 대형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형 컨테이너 쓸 때, 대형 컨테이너 쓸 때는 그냥 갖다가 처리장으로 가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맞죠. 답은 2번입니다. 4. 폐기물 수송, 핵심인원 01, 수송 차량의 안전 작업 확보. 폐기물 수송 차량의 작업의 위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부상 및 사망이라는 안전사고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고 형태는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교통사고 절단, 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작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안전수칙을 미준수했을 때의 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한 예방법으로 이제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승차석 외에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과, 그리고 작동 반경 내 작업자 접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경광등을 설치를 해서 이제 안전한 환경을 설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송 차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가 조작의 편리성과 그리고 안전장치 확보,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의 편리성, 안전장치 확보, 그리고 효율적 예산 활용,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이론 03, 폐기물 수송 2차 오염 방지. 폐기물을 차로 실어 나를 때 이제 2차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흩날림. 그래서 이 비산먼지나 오염물질이 적재된 차량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유출수, 그러니까 침출수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2차 오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송 차량으로부터 먼지가 흩날리거나 또는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오염 방지를 개선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도로 주택가 대기질 개선, 국민건강 확보 기여, 그리고 네,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도시미관 개선, 악취 방지, 낙하물 사고 방지, 과속 방지를 통한 도로교통 안전 문제 해결.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폐기물 수송 차량 작업의 위험 요인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사고는 부상 및 사망이 대표적인 예가 있다고 했고요. 주요 사고 형태는 이 내용이 맞죠. 그리고 원인은 작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송 차량의 경우 승차석만 탑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틀리죠. 답은 4번입니다. 제3절 전처리 및 중간 처분 1. 기계적 선별 분리 공정.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폐기물을 선별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손 선별은 이제 손으로 사람이 직접 선별하는 방법이라 좀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고 위험 물질도 좀 세심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지저분한 단점이 있다. 스크린 선별은 그 채를 이용해서 이 스크린을 이용해서 선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이제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식. 주로 큰 폐기물 유입됐을 때 장치가 고장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처리 설비를 사용한다. 이게 수질에서도 스크린이 사용이 되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기선별입니다. 공기선별은 폐기물 속에 좀 가벼운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나 플라스틱, 네, 이런 물질들을 이제 공기로 날려보내서 얘네는 가벼우니까 좀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멀리 날아간 것만 취합해서 선별하는 방식을 이제 공기선별이라고 하고요. 얘하고 비슷한 것이 이제 관성선별인데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지만 유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중력하고 이제 탄도학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게 차이에 따라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이제 분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탄도학을 이용한다고 하면 얘도 대포 같은 걸로 이렇게 쏩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강하게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이렇게 쏘아 보내면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을 분리하거나 이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이렇게 무거운 것은 아무래도 좀 네, 멀리 못 날아가겠죠. 가벼운 것은 약간 멀리 날아가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선별은 이제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어떤 입자들의 비중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의 차이에서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은 물에 뜨고 그리고 무거운 것은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이용해서 선별하는 방법이고요.
광학 선별이 가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얘는 유리를 선별을 할 때 유리마다 색이 있잖아요. 그 색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토너입니다. 스토너는 쌀과 이제 돌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치면 그 쌀과 돌이 입자의 무게에 따라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뭐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경사판이 이제 있고요. 여기 이제 힘을 가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입자가 다른, 무게가 다른 그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진동의 힘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지그 방식인데요. 지그 방식은 설명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물속에서 물을 맥동유체로 이용해서 무거운 것을 고르는 선별 방법이라고 했는데 얘는 예전에 사금을 채취를 할 때 사용했던 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캐터라는 것은 이제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과 이제 딱딱한 물질을 선별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림을 제가 간단하게 그리면 경사로로 이동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물렁거리는 가벼운 물질과 딱딱한 입자가 그 밀도가 높은 물질이 이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튀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벽에 부닥쳐서 이제 떨어질 때 아무래도 무겁고 탄력 있는 물질은 더 강한 힘으로 반발력이 생기겠죠. 반면에 가볍고 탄력이 없는 물질은 반발력이 좀 적겠죠. 그럼 그 반발력의 차이에 따라서 네, 탄력성이 좋은 것들과 여기는 이제 고탄력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탄력 물질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르래도 이렇게 돌겠죠. 여기가 이제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그래서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폐기물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자력 선별은 여기 시험지 좀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철 성분만 선별적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고요. 이 자성체를 이용을 해서 철 성분만 결합시킨 후에 이동시켜서 다시 자성체의 전기를 제거하면 자석이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비자성체가 되고 이 들러붙은 폐기물은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가 되겠죠. 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폐기물의 선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흡착 선별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기 선별, 자석 선별, 스크린 선별 다 있죠. 답은 1번이죠. 2번입니다.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고자 할 때 철, 금속류를 회수. 이거는 마그네틱 자성 선별이라고 했죠. 답은 3번이고요. 3번입니다. 폐기물의 공기 선별 시 투입되는 폐기물 입자에 작용하는 힘. 중력, 부력, 항력 세 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정전기력은 여기서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중 폐기물의 기계적 선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기 보시면 체, 공기, 관성은 다 기계적 선별인데 용재 선별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화학적 선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폐기물 선별 장치 중 건식 방법이 아닌 것은 제가 아까 이 지그 선별이 그 사금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습식 방법이 총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그법하고 그리고 테이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법 그리고 이제 부상 침전 요 4가지 방법 정도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습식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요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은 3번입니다. 이 폐기물 전처리 및 중간 처리 공정. 이 파트에서는 우선 압축에 관한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압축 비 자체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 후의 부피를 분모에 넣고 압축 전의 부피를 분자에 넣어서 얼마의 비율로 압축이 됐는지를 계산하는 식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피 감소율은 결국에 1에서 압축 B분의 1을 뺀 값을 이제 100으로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VR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좀 헷갈리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 설명을 드릴게요. 1번입니다.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45% 용적 감소율이 있었다. 그럼 압축비는 얼마냐? 얘는 이제 용적 감소율이 우선 45%잖아요. 네. 이 값이 1 마이너스 압축비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을 곱한 걸 여기로 넘기면 0.45가 되고 압축비를 x라고 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것과 요것의 자리를 바꾸면 x분의 1은 1 마이너스 0.45가 돼서 계산하면 0.55가 되고 x분의 1이 0.55면 요것과 요것을 자리를 스위치를 하면 x는 0.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 나누기 0.5 그러면 1.81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압축비 1.67 이게 CR이 나오죠 아예 1.67이에요. 네, 1.67로 쓰레기를 압축했다면 최적 감소율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적, 용적, 부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용적 감소율을 이제 최적 감소율을 x라고 두면 얘는 1 마이너스 1.67분의 1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자, 괄호 열고 1 빼기 괄호 열고 1 나누기 1.67 네, 곱하기 100 그럼 40%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이 약 40%가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밀도가 첫 번째 이제 압축 전해가 450kg per 미터 세제곱이고 압축 후가 850kg per 큐빅미터라고 해요. 이것의 압축비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데 압축비를 구하려면 부피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피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즉, 이 밀도를 기준으로 가상의 쓰레기 양을 이제 부여를 해주고 그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부피를 찾아서 압축 전의 부피분의 압축 후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450kg, 850kg per 미터 세제곱이니까 쓰레기의 양이 1000kg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450kg이 1m 세제곱이면 1000kg이 몇 미터 세제곱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x는 결국에 1000을 450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래서 1000 나누기 450을 하면 2.22가 나옵니다. 즉 압축 전의 부피가 약 2.2 큐빅미터이고 압축 전은 똑같이 1000을 850으로 나누면 1.17 정도가 나오죠. 얘가 전이고 얘가 후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압축비를 계산을 하면 압축비가 결국에 압축 후의 부피분의 압축 전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1.17 나누기 2.2를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2 나누기 1.17 하면 1.88 뭐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위에서는 압축비를 계산하라고 했고 밑에 문제에서는 이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용적 감소율 자체가 1 마이너스 CR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네,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요 VR 값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51대 그리고 751대 똑같이 이걸 1000kg 기준으로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0 나누기 350 하면 자 압축 전이 2.86이라고 하겠습니다. 큐빅미터고 압축 후는 1000 나누기 750 하면 1.33 그러면 압축비가 압축 후의 부피 분의 압축 전의 부피잖아요. 그래서 2.86 나누기 1.33 하면 이 CR 값이 2.1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15를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괄호 열고 1 빼기 괄호 열고 1 나누기 2.15 괄호 닫은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5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문제 풀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드린 방식으로 좀 문제를 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인 폐기물. 우선 기본적으로 밀도가 1이래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폐기물이 10kg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5kg 고용화 재료를 넣었더니 밀도가 2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됐대요. 그러면 처음이 10이었는데 5를 추가했으면 결국에 이제 15kg이 됐겠죠. 그럼 결국에 이제 밀도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우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그럼 각각의 부피는 요걸 스위치를 하면 자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피는 밀도가 1이니까 1분의 자 10이 되는데 지금 단위가 g이고 kg이고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 얘를 g으로 환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을 3개를 붙이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 g이고 여기는 g per 큐빅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 뭐 만이잖아요, 만. 네. 그러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압축 전의 부피는 10,000 큐빅 센티미터고, 자, 두 번째는 자, 똑같이 2분의 15,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누면 네, 7,500이죠. 그럼 얘는 7,500 큐빅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부피 변화율은 압축비와 부피 감소율과 다르게 압축 전의 부피분의 압축 후의 부피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 전이 지금 만이고 만 분의 7,500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는 0000 지어주면 100분의 75에서 0.75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0.75가 되는 겁니다. 핵심 이론 공이 폐기물의 파쇄. 폐기물을 파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으로 연소시키거나 또는 매립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물이 모양이 똑같이 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면 이렇게 블럭식으로 쌓아서 바닥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양이 각각 제각각이니까 이걸 잘게 잘라서 최대한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에 유사하게 만들어줘서 매립을 하면 이제 부지 면적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이 표면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각할 때도 잘 탑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파쇄 처리의 기본 목적을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는 이 파쇄 작용 원리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전단, 이거는 이제 찢는 거죠. 종이를 찢듯이 찢는 힘에 의한 그 원리고요. 압축 작용, 충격 작용, 요 세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파쇄의 작용 원리가 적용이 된다. 파쇄기 종류는 요 전단, 압축, 충격 파쇄기가 있고요. 전단, 압축, 충격 파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 파쇄기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각각의 파쇄기별 해당 물질을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와요. 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한번 문제를 보실게요. 1번입니다. 고형 폐기물의 파쇄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은 특정 성분의 분리에 좋다고 했고 겉보기 비중이 증가해서 소각 같은 거 할 때 좋다고 했습니다. 비표면적의 증가도 마찬가지죠. 부식이 잘 돼야 파쇄를 해서 매립하거나 했을 때 좀 빨리 분해가 되겠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작용하는 힘에 따른 폐기물의 파쇄장치 분류로 거리가 먼 것은 전단, 압축, 충격 세 가지라고 했어요. 공기식 파쇄기는 해당이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폐기물 파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단 파쇄기는 고정칼, 회전칼과의 교합에 의해서 폐기물을 전달을 하고요. 전단 파쇄기는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는 느린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하다. 왜냐하면 충격은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전단은 찢을 수 있는 것만 이제 칼날로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파쇄기의 운영에 큰 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도 약하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폐기물 파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단식 파쇄기 찢는 거라고 했죠. 아까 그 나온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정칼, 왕복칼, 회전칼을 이용해서 절단. 충격식 파쇄기는 대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충격식 파쇄기는 연성이 있는 물질, 연성은 부드럽기 때문에 좀 이제 깨부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자, 4번 전단식 파쇄기는 유리나 목질류 등을 파쇄하는 데 이용이 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리하고 그러니까 목질류, 나무를 찢는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해머밀이라는 건 해머가 망치잖아요.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건데 얘는 충격식이에요. 이 내용은 충격식에 관한 설명이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폐기물을 파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기물을 파쇄하는데 먼지 발생하고 소음 발생하고 폭발 발생하는데 침출수, 오수가 나온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슬러지 탈수. 슬러지 탈수성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인자 중에 여과 비저항 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과 비저항은 이제 슬러지 입자가 여과 매체의 물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큰 저항값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의미고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탈수가 잘 안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슬러지 탈수 방법에 관한 것도 가끔 이것도 시험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벨트로 누르거나 필터로 눌러서 이제 그 탈수, 물을 빼거나 진공 탈수, 원심 분리, 가압 탈수, 증기 건조, 동결 탈수, 로터리 킬른, 긴 원통에 넣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탈수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탈수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율이에요. 시험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아예 암기를 하십시오. W1이 탈수 전의 슬러지 고형 물량이고 P1은 함수율, 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푸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슬러지나 분뇨의 탈수 가능성. 자, 여과 비저항이라고 했죠. 값이 크면 클수록 탈수가 잘 안 된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슬러지의 탈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벨트 프레스, 필터 프레스, 스크류 벨트 프레스. 왠지 프레스라는 말이 나오면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진공 여과는 말 그대로 그냥 여과 방법이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함수율이 95%래요. 그리고 이 슬러지의 최적이 20 큐빅미터고요. 얘를 75%로 탈수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공식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인자를 각각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슬러지 처음이 20 큐빅미터고 곱하기 100-95 하면 5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W2를 우리가 모르고 곱하기 100-75 하면 20 곱하기 5는 X 곱하기 25. 그러면 X는 100 나누기 25 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 큐빅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시험 문제는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기능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푸는 방법을 그냥 암기를 하면 어떠실까 싶어요. 여기서는 폐기물 1톤이라는 무게가 주어졌기 때문에 1톤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1톤이 지금 답이 킬로그램이니까 1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kg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즉, 자, 원래 1000kg이었는데 곱하기 자, 100-P1. P1이 지금 25%잖아요. 25는 우리가 나중 쓰레기 양을 모릅니다. X 곱하기 100-5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kg 곱하기 75는 빼면 95x죠. 95 곱하기 x입니다. 그럼 x만 남기고 이항을 하면 x는 95분의 1000 곱하기 75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0 곱하기 75 나왔죠. 나누기 95를 하면 x가 789.47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라 나중에 무게가 789가 됐다는 얘기는 1000kg에서 789kg으로 되려면 이걸 뺀 값의 물을 날려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1000에서 789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0 나누기 789를 하면 날려보내야 할 물의 무게가 나오죠. 네. 정확히 하면 이제 789.47이니까 1000 빼기 789.47 하면 210.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까지 다 암기하세요.